오늘 아침 일라디오. 며칠 전 뉴스에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가 소개됐습니다. 화려한 성탄 불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점등 자체가 생략됐었는데요.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진 거리 한층 아름답게 보였고요. 그간의 답답함에서 벗어난 시민들의 표정 또한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파리만 그런 게 아니죠. 서울 도심 거리, 시내 중심가,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 앞에도 이미 대형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다음 주면 새 달 12월이 시작되는데요. 덧없이 흐르는 세월도 안타깝고 매일 4,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의 마음은 무겁지만 화려한 불빛에 마음까지 환해지는 건 이 겨울만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8910님이 보내주신 정답부터 알아보죠. 자, 요즘 동네에 등장한 포장마차에는 이런 메뉴표가 등장했습니다. 고요한 이것 1,000원, 거룩한 이것 2,000원, 어둠에 묻힌 이것 5,000원입니다. 겨울철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안성맞춤, 겨울철 대표 영양간식, 가시가 돋친 송이 속에 나란히 앉은 삼형제, 이것은 밤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0275번을 비롯한 3분께, 5645-8910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치러집니다. 이제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거대 양당 대통령 후보는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바라는 요구도 분야별로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4개 농민단체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정책인 농정개혁 10대 핵심 공약을 공동 제안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농민단체는 정권이 바뀌어도 농업, 농촌, 농민, 삼농을 살리는 정책은 없고 구태농정만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농업과 농촌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담보하기 위한 개혁 농정을 촉구했습니다. 농수산 이슈,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농정개혁 10대 공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대선 시즌인데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가 공약을 제안했다고요? 네, 요즘 뉴스는 코로나 소식 아니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소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내년 3월 9일이 20대 대통령 선거 날이죠. 어느덧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큰 정치적 이벤트이자 변화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느 정당의 어느 인물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삶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농업정책도 이 대통령 선거 공약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냐에 따라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대선을 맞아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이렇게 5개 단체가 20대 대선 농정개혁 10대 핵심 공약을 공동으로 제안했습니다. 서울 해화동 경실련 대강당에서 이 5개 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 관련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네. 10대 핵심 공약 주요 내용이 뭘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10대 농정개혁 핵심 공약을 설명드리기 전에 5개 단체가 얼마나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어서 이날 기자회견을 하게 됐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농업 문제가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환경과 식량 공급, 농촌 일자리, 공동체, 굉장히 국민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이 5개 단체는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꾸준히 농정의제에 대해 이 정기적으로 논의를 해왔고요. 최종 결론을 맺어서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겁니다. 5개 단체는 기존의 농정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대대적인 전환을 강조했는데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고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중충적인 농업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개혁이 필요하다. 이 단체 간에도 분명히 조금씩 그 중점을 두는 부분에 차이는 있었을 텐데 7개월 동안 논의를 해서 합의안이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5개 단체의 대표들은 지금까지의 농정을 적폐 농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각종 농업 관련 지수, 그러니까 식량자급률, 농업소득, 농가부채 이런 관련된 지수들이 계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노인들만 남아서 전국 농촌이 거대한 양로원이 됐다 이런 서글픈 표현도 나돌 정도인데요. 결국 지금까지의 이 고투입 생산주의 농정, 개방 농정이 현재의 농업농촌 농민이 처한 결과물을 만든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5개 단체가 합의해서 이날 발표한 이 10대 농정개혁 핵심 공약은 첫째, 농지법의 전면 개정, 둘째는 직불제 확대 개편, 세 번째는 곡물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법제화, 네 번째는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추진, 5번째는 농촌 소멸 방지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농업 인력의 육성, 7번째는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 재해 보상을 강화하고 8번째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탄소 중립 환경 생태 농업을 추진해야 하고 마지막 10번째는 이 농업 주체로서 여성농민의 권리와 지위 보상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나 농민단체들이 지난 4년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숱하게 외쳐왔던 구호들이라서 생소한 공약은 아닙니다. 네, 곡물 자급률도 들어있고 여성도 들어있고 농지법 물론 있고요. 진짜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인데 몇 가지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대표, 그리고 박흥식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 이학구 한농연 회장, 이춘선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사무총장, 그리고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이 참석을 해서 이 손피켓을 들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이 10가지 농정개혁 핵심 공약 중에서도 이 손피켓에는 농지를 농민에게 농업 예산을 증대하라, 직불제를 확대하라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농지 문제를 좀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예정지 농지 투기 사태가 발단이 돼서 결국 지난 8월에는 농지법 개정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농지가 농사에 이용돼야 한다는 이 근본 원칙을 지키기엔 법에 여전히 구멍이 많은데요. 5개 단체가 주장하는 농지 문제 해법 영순위는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전국의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또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부터 이 명확한 데이터를 만들자는 겁니다. 농산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 공공재 생산의 물적 토대가 되는 농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강화된 농지법을 추가 개정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농업 예산도 이제 국가 예산 증가 비율과 비교해서 점점 쪼그라드는 상황인데요. 2022년도 국가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 예산 비율이 처음으로 3%대 아래로 내려앉아서 이 농민단체에 큰 반발을 부른 바 있습니다. 네. 공익집불제가 현재 2조 4천억 원으로 5년간 예산이 동결돼 있는데 이 공익집불제 예산 2조 4천억 원은 주로 기본직불 재원으로 쓰이고 공익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선택형 직불을 운영하기에는 현재 예산은 굉장히 좀 부족하기도 하고 불가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얼마나 농업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지 이 예산에 대한 입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지금 또 주목하는 게 탄소 중립, 기후위기 네. 대응에 대한 분야인데 이 공약은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예, 전 지구적으로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게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맞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농민들은 기후재난을 몸소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고 급증하는 농업재해를 보상하는 체계가 부실하다면 농업은 점점 더 극한 직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농민 피해를 보완하는 대책을 설계해서 좀 공약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는 그 피해를 막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5개 단체는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을 대통령 후보 농정 공약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사의 마인드가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책보험으로 이 불가피한 농업재해 농민 소득 보장에 대한 안전망으로 완전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 생태 농업을 장려하는 공약, 또 지역 자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는 농업 정책도 이 10대 농정개혁 핵심 공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농정개혁 핵심 공약 10가지를 발표했고 이제 손피켓으로도 의지를 전달했는데 그 회견장의 단체 대표들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먼저 박흥식 전농 의장은 현 농업 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농식품부의 인사 문제를 꺼냈습니다. 대통령과 소통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농업 이슈를 단순히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지켜야 한다면 청와대의 경제수석 중에 농업 분야를 담당하는 인사를 두고 현장의 여론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춘선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사무총장은 이 농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민이 예전보다 좀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그림자 취급을 받는 이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성 농민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남성 농민들보다 최소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농업 정책을 농가 중심이 아니라 농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식량 자급률이 사료용 포함해도 21%에 불과하니까 대선 후보들이 진짜 농업 문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자주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농민 인구가 230명 정도로 집계되는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 한 4%가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 농업 문제는 정치권에서 외면받아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최고 현안인 쌀 문제, 비료값 인상 문제를 언급해서 농업계에선 환영 성명까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는 쌀 27만 톤을 시장 격리해서 쌀값 하락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 가격 인상은 농민들에게 큰 걱정이고 이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내년에 농민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무려 5,2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 쫓아내기 어려웠던 농가에 추가 부담이 없도록 정부가 인상된 전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부디 선언적인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들이 제안한 이 10대 농정개혁 핵심 공약을 자신의 농정 공약에 적극 반영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네거티브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주말에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걷기 좋은 길 숲으로 떠나볼까요? 어디입니까? 네, 건강 정보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을 보는데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에게 어느 숲이 가장 좋으냐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집 뒷산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다른 숲은 모든 게 일이라 마음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명답이네요. 네네. 날이 추워지니 먼 길을 나서려면 귀찮아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걸어야 하는데 어디를 걸어야 할지 망설여질 때 집 주변을 보시면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른바 동네 뒷산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그곳 주민들에게 뒷산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영구리 누리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산 정도 가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이제 이동 시간도 걸리는데 뒷산은 진짜 걸어서 갈 수 있고 뭐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네. 영그리 누리길 이름이 참 예쁜데요. 어떤 네. 곳입니까? 예, 그거 소개글을 보면요. 숲과 오솔길 그리고 문화의 수환과 고향의 옛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다. 누리길 주변에는 고려말 조선 초기의 인물인 단산 부원군 이무 선생의 무덤과 비석이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글이 있었고요. 또 영그리 누리길 중간에는 식사동과 주교동 옛길인 선앙당 고개와 공양왕이 마셨다는 대궐 고개 약수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 왕릉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네, 숲으로 가는 길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김서정 작가님 모시고 한 주는 생방송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한 주는 녹음 파일을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녹음 파일에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양시 식사동에 있는 영그리 누리길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어떤 나무 얘기가 나올지 파일이 잘 정리되는 대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주말에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걷기 좋은 길 숲으로 떠나볼까요? 어디입니까? 네, 그 건강 정보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을 보는데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에게 어느 숲이 가장 좋으냐는 그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집 뒷산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다른 숲은 모든 게 일이라 마음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명답이네요. 네네. 날이 추워지니 먼 길을 나서려면 귀찮아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걸어야 하는데 어디를 걸어야 할지 망설여질 때 집 주변을 보시면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고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른바 동네 뒷산이 있습니다. 네. 제가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그곳 주민들에게 뒷산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영구리 누리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산 정도 가려면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이제 이동 시간도 걸리는데 뒷산은 진짜 걸어서 갈 수 있고 뭐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네네. 영그리 누리길 이름이 참 예쁜데요. 어떤 네. 곳입니까? 예, 그거 소개글을 보면요. 숲과 오솔길 그리고 문화유산과 고향의 옛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다. 누리길 주변에는 고려말 조선 초기의 인물인 단산부원군 이무 선생의 무덤과 비석이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글이 있었고요. 또 영그리 누리길 중간에는 식사동과 주교동 옛길인 선앙당 고개와 공양왕이 마셨다는 대궐 고개 약수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 왕릉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 걸을 수 있는 곳이라 충분히 운동이 되는 뒷산인데요. 이 식사동이라는 동네 이름 유래를 보면요. 이 폐위된 공양왕이 왕릉굴에 숨어들었는데 가까운 곳에 있던 어침사 스님들이 밥을 지어드려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한 절이 있던 곳이라고 해서 식사동이 되었다고도 하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는 자신을 숨겨준 주민들이 너무 고마워서 공양왕이 직접 식사를 대접해 식사동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가 맞든 어쨌든 식사를 정말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대접한 곳이라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진짜 먹는 식사와 관련된 식사동이었는데 자 거기선 어떤 나무를 보고 오셨습니까? 네, 가을 단풍이 고운 대왕 참나무입니다. 저는 고양시 화정에 사는데요. 우리 집 뒷산을 두고 그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 제가 그곳에서 숲해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사를 가서 한 번 보고 돌아선 나무들과 달리 3주를 계속 본 나무들이 보여준 모습들, 그러니까 계절별로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본 느낌, 귀하고도 값진 경험이 있고요. 그게 바로 뒷산을 다니는 매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영구리 누리길 시작점에서 희끗희끗 바늘잎 사이로 언젠가부터 누렇게 색이 바뀌어가는 잎들이 보이는 잣나무, 그 아래에서 작년에 검은 열매와 조금씩 빨간색이 짙어지는 산수 열매가 동시에 달려있는 이색적인 모습, 그리고 누린내를 풍기는 누리장나무에 고혹스럽게 피어있는 꽃 같은 꽃받침과 청자색 열매가 쭈글쭈글해지는 모습, 둥근 꽃잎 안에서 보여진 푸른 모습이 노랗게 변신해가는 생강나무, 바닥이 드러난 흙길이 하루하루 참나무 잎들로 양탄자를 만드는 풍경 등을 관찰하게 되었는데요. 묘사도 참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무들은 뒷산을 잘 살펴보시면은 다 만날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대왕 참나무는 뒷산으로 들어가는 길 옆에 두 그루가 서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외로우면서도 강인하게 느껴져 대왕 참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대왕 참나무 좀 외롭다고 느끼셨는데 어떤 나무입니까? 네. 그 얼마 전부터 가로수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풍치수로 많이 심는 이 대왕 참나무는 참나무과 낙엽 교목으로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입니다. 이름과 관련해서는요. 대왕 참나무 영어 이름이 핀 오크인데요. 핀은 옷핀, 머리핀 등 끝이 뾰족한 쇠붙이를 말하고요. 오크는 참나무 종류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잎을 보면 가장자리가 5에서 7개로 갈라져 있는데 끝을 보면은 뾰족한 톱니가 있습니다. 이 모양이 핀 같다고 해서 핀 오크라고 했다고도 하고요. 또 말라 죽은 어린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 그러니까 줄기에 핀이 박혀 있는 모습 같아서 핀 오크라고도 한다는데요. 이 핀 오크가 왜 우리말로 대왕 참나무가 되었는지는 유래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수입되기 시작한 대왕 참나무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 당시 이 나무를 수입한 회사 이름이 대왕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설마요? 예. 예, 또 언뜻 보면은 잎을 보시면은 임금 왕자처럼 보이기도 해서 대왕 참나무라고도 했다는데요. 모든 게 추측일 뿐 근거는 없습니다. 네, 네. 예, 예. 참 나무 그래도 이렇게 유래를 들어보는 게 이제 네. 기억하기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만났을 때 더 반가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대왕 참나무 어떤 매력을 가진 나무인가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풍입니다. 우리나라 단풍처럼 아주 빨갛지도 않고 가을 단풍의 백미인 은행나무처럼 노란색이 스며 들어 있는 듯하면서도 빨간색에 가까운 듯한 주홍색 잎들이 뿜어주는 아주 황홀한 색들인데요. 잎 또한 손바닥만큼 커서 멀리서 봐도 그 진한 색조들이 분수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 압도를 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 최근 대왕 참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는 빨리 자라는 속성수이고요. 도시 공해에도 강하고 나무 모습이 피라미드 같아서 보기에도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커다란 나무가 풍겨내는 단풍에 매혹되어 가까이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면은 살짝 실망하면서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왜죠? 그 이유는 바로 앙증맞은 도토리 때문인데요. 이 도토리가 열리는 모든 나무를 참나무과라고 부르고요. 이름은 대왕인데 보시면은 조금 납작해진 구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덩치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의식하지 않고도 웃음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이 대왕 참나무와 관련된 송기정 선생님을 떠올리면은 숙연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라토너 베를린 올림픽 우승자 손기정 선생님과 대왕 참나무가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예, 말씀드리면요. 그 1936년 8월 9일 이 손기정 선수가 시상대 1등 자리에 섰는데요. 그 당시 총통이었던 히틀러가 손기정 선수에게 직접 금메달과 월계관 그리고 부상으로 참나무 모욕을 수여했습니다. 예. 마라톤 1등은 축하할 만한 경사였지만 당시 우리는 식민지라 시상식장에 일본 국가가 연주되었고요. 그래서 환하게 웃는 손기정 선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었는데요. 이 손기정 선생님이 참나무 묘목을 고국으로 가져와서 모교인 양정부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가 보니까 독일 게르만 민족이 가장 신성시하고 사랑하는 참나무가 아니라 대왕 참나무였습니다. 주최 측의 실수였는지 모르지만은 당시 독일은 미국과 전쟁을 하는 따라 소위 적국의 나무가 시상식에서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는데요. 그 사정을 모르는 손기정 선생님의 대왕 참나무는 지금도 옛 양정부 자리에 있는 손기정 체육공원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봐야겠네요. 손기정 체육공원에 있다고 하니까. 자, 가을 단풍으로 예쁜 대왕 참나무 얘기 들었고요. 다른 나무는 어떤 걸 보셨나요? 네, 그 길가에 왜 대왕 참나무가 딱 두 그루만 있는지 그 연유가 궁금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누군가 심었는지 아니면 다람쥐가 이곳에 몰래 숨겨놓아 저절로 발화가 되었는지 가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지극히 사랑했던 헤르만 헤세가 쓴 나무 관련 글에서 다음 문장이 생각이 났는데요.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최고의 설교자다. 나무들이 크고 작은 숲에서 종족이나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을 보면 나는 경배심이 든다. 그들이 홀로 서 있으면 더 큰 경배심이 든다. 그들은 고독한 사람들 같다라는 글인데요. 네. 숲이 아닌 길가 그것도 가로수로 쭉 심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뚝 떨어져 나왔어도 멋지게 자란 모습에서 저도 경배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늘 자기가 자라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무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영구리 누리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철조망 담벼락 위로 쭉 올라가 있는 해바라기 같은 노란 꽃이 눈길을 사로잡아 다가갔고요. 살펴보니 뚱딴지였습니다. 그래서 뚱딴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엉뚱한 짓 하면 야 뚱딴지 같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식물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돼지 감자로 친숙합니다. 네. 그래서 돼지 감자로 친숙한 이 뚱딴지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국화과 해바라기 속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높이 1.5m에서 3m까지 자라는 키 큰 풀이라 눈에 잘 띄는데요. 빈터 어느 곳에서나 야생으로 잘 자라는 생명력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 뚱딴지는 우리 주변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털이 있는 잎이 줄기에서 나는 모양이 특이하고요. 밑부분의 잎은 마주나기를 하고 윗부분의 잎은 어긋나기를 합니다. 잎 모양은 긴 타원형으로 길이 15cm 내외인데요. 끝이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잎자루에 날개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노랗게 피는 꽃은 머리 모양 꽃 차례로 달리는데요. 지름이 8cm 정도 되는 꽃 바깥에 달린 10개 이상의 꽃은 혁꽃이라 불리는 가짜 꽃이고요. 네. 그 안에 수십 개의 꽃들이 통으로 부여 있어 확대경으로 보시면 작지만 진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진짜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이 뚱딴지는 왜 돼지감자라고도 이름이 두 개일까요? 예, 이 뚱딴지라는 이름은 이 식물의 꽃과 잎은 감자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땅 속을 보면 요즘 웰빙 식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감자 같은 덩이뿌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습과 땅속 모습이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아마 뚱딴지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돼지감자와 관련해서는요, 그 복고일의 소설 캠프 세네카의 기지촌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주에 살았을 때 한 번은 아버지께서 돼지 감자를 많이 심으셨다. 돼지 감자의 왕성한 번식력이 마음에 드신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돼지 감자를 먹이로 삼아 돼지를 키우실 생각이셨다. 그러나 돼지들의 생각은 달랐다. 돼지 감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다른 먹이가 있으면 돼지 감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버리기 아까워서 많이 먹은 우리 식구들만 배탈이 났다. 라는 글이 있는데 아마 네. 돼지도 거들떠보지 않는 감자라고 해서 돼지 감자 이름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눈에 탁 띄는 하나만이 아니라 진짜 길가 쭉 가면서도 여기저기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우거진 곳이 숲인데요. 이를 두고 우리나라는 주로 매산 수풀림에서 산림이라고 하고요. 네. 일본은 숲을삼 수풀림에서 산림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숲은 산에 있다는 생각을 해서 산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산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뒷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뒷산으로 가기 전 길가 나무를 본다는 것, 그렇게 하려면 올려다 봐야 하고요. 그 자체에서 나무에 경배심 혹은 경외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무와 관련된 역사나 잊혀진 추억을 기억해내면 우리 삶은 이 겨울에도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네. 겨울에도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숲으로 가는 길 방송 청취에 차질이 빚어진 점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938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는 17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4,000명에 육박을 했고요. 위중증 환자 수도 6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39명이 나와서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요. 오늘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상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방역 상황이 안 좋은데요. 다만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전면 중지하는 방법보다는 방역 수칙 일부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서 이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또 10대들이 많이 몰리는 스터디 카페나 노래방, 입시 설명회 같은 행사장 등에서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금리가 또 한 차례 올라갔네요. 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0%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서 1%로 정했습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 민간 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다라고 진단했고요.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과 동일한 4%와 3%로 유지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예견된 바 있는데요. 이 물가가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 0.5%포인트씩 올려잡았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근들이 민주당 주요 자리에 임명됐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사무총장의 김영진 의원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의 강훈식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 그룹이자 전략통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이른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의 친정체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김영진 사무총장과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보직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새 인선에 맞춰서 선대위 핵심 직책을 맡았던 의원들도 잇따라 용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과 조정식 상임총괄본부장, 박홍근 후보 비서실장 등이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대신 이재명 후보는 38살인 초선 장경태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하면서 2030 세대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이 혁신위는 다음 주에 출범해서 앞으로 2달 동안 격주로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지난 4월 보궐선거 패배를 거울 삼아서 민주당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이 국민 여론조사 등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나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없이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네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요일 저녁 만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에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주접을 떨어놨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다라며 이 밖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쏟아지는 질문에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더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곤란하다라며 선대위 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원희룡, 주호영, 김성태, 권영세, 권성동 등 당내 중진들이 포진한 구성이었고요.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인 이준석 대표는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이 됐고요. 공보단장에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리고 대변인에는 원일이 전 SBS 논설위원 등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자, 5.18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 이 50 인사들을 비롯해서 전두환 씨를 추모하는 일부 인사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5.18 관련 단체들이 어제 전두환 씨 빈소 앞에서 이 전두환 씨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18 단체뿐 아니라 삼천교육대 피해자 단체에서도 회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은 학살자라거나 애도는 사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전두환 씨 유족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900억 원이 넘게 미납된 추징금도 받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두환 씨를 지지하는 목소리로 빈소 주변이 소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전두환 씨의 지지자들이 전두환 씨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빈소 앞으로 내려와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다가 이 장례식장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당하거나 또 소란을 피워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손혜원 전 의원 그 투기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네. 이 전남 목포시가 만든 비공개 자료를 미리 입수해서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거뒀다라는 보도가 나온 후 이 손혜원 의원은 검찰에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개발 계획을 입수해서 부동산을 샀다라는 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2017년 5월 이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시에서 얻은 건 맞지만 그 이전부터 부동산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 때문에 건물을 샀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조카에게 해당 지역에서 숙박업소를 열어준다면서 이 조카 명의로 건물을 산 바 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투기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면서 환영했습니다. 또 유죄가 인정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요? 네, 2016년 정은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희연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은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가 되자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1심은 이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고요. 2심은 영장 담당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 준칙이 없다라면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이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다시 춥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4, 5도가량 내려가면서 서울이 6도, 대전 10도, 광주, 대구 12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따라서 건조주의보는 계속 확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주말에 산행 계획 있으신 분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죠. 5313님, 이번 한 주도 즐거웠습니다.